자, 오늘은 사기죄의 차고 타인 소유의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도 강도로 탈취하는 범죄와 사기 공갈로 편취하는 범죄, 요 사기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기죄와 공갈죄는 둘 다 편취죄로서 탈취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라고? 그렇죠. 처분행위,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만 자기 돈이나 값비싼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거지한테 공짜로 줬다면 모를까, 뭐 몇 천만 원씩 남한테 속아 넘어가지고 건네준 거 그냥 건네줬다면, 진짜 주고 싶어서 줬다면 이건 죄가 안 되겠지만, 속여서 기망을 해서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게 하고 차고에 기해서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 요 점에서 처분행위 없이 탈취하는 책략절도와 다르다고 했고,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라고? 탈취와 편취, 처분행위가 있었으면 사기, 없었으면 절도. 그 없었던 예가 뭐가 있어? 판례 중에 처분행위가 없어서 절도가 된 사례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사례, 그 판례거든. 금은방 사건. 금은방에서 보석 반지 살 것처럼 구경하다 화장실 가는 척하고 도망간 사건, 예식장 축의금 가로챈 사건, 전부 다 혼주가 또는 금은방 점주가 가져가라고 허락한 바 없이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거고, 사기가 되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시운전 허락을 해줬거든, 가져가라고. 공갈도 사기와 비슷하게 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공포심,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 두려움에 의해서 처분행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공포심이 극강의 공포심이라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공갈이 아니라 강도가 되는 거지. 반항을 억압하고 뺏어간 거지. 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극강의 공포심을 야기했다면 이건 강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단지 사기와 공갈은 그 수단이 기망이냐 폭행협박이냐, 그래서 의사의 하자의 내용이 착오냐 공포심이냐, 그게 조금 다를 뿐 처분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똑같다고요. 이 수단과 의사의 하자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거,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인과관계 지금 요걸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야 되는데 착오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그냥 사기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역시 또 뭐야? 사람이 속아 넘어갔느냐, 그래서 처분행위를 했느냐. 사람이 속아 넘어가서 처분행위를 했으면 사기, 사람이 속아 넘어간 바 없다면 컴사기죄가 되는 거죠. 착오의 내용, 반드시 법률행위에
뭐 중요 부분에 대한 거심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어. 동기의 착오도 포함돼요. 특히 따라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는 이 용도를 속이는 것도 뭐 기망착오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야 로또가 됐는데 친구가 원룸 보증금을 빌려달라. 뭐 친구 사이에 돈도 몇십억 있겠다. 그거만 돈 1,000만 원 빌려주는 건 일도 아니지. 그러나 아무리 1,000만 원이지만 뭐 주식에 투자하겠다.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 이건 소위 쪽박의 지름길이거든. 쪽박의 지름길.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뭐 좀 제한한다고 했더니 뭐 그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 게 어디서 다 제한을 해야지. 그러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이건 세계적인 화폐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다고 막 폭락합니까? 때가 되니까 폭락한 거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도 무슨 한없이 올라갑니까? 떨어지거든. 틀림없이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조짐이 좀 심각하죠. 요즘에 미국이 이자율이 올라가고 지금 그게 저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 돈을 뭐 아무리 빌려도 나가는 이자가 적으니까 마음껏 부동산을 사지만 이제 이자만이 나가고 하면 부동산이 뭐 한번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개박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진정한 용도를 알았더라면 절대 빌려주지 않을 돈을 용도를 속여가지고 빌려온 것도 이것도 사기입니다. 한편 인과관계, 기망과 착오,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2단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혹시 이 2단의 인과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끊어지면 어떻게 돼? 응? 사기 미수가 되는 거지. 사기 미수. 이게 끊어지면 사기 미수. 이어지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기수. 혹시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되거나 인과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다만 이 수단과 의사의 하자,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대신 그래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처분행위를 한 자와 재산상 피해자와는 이건 뭐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일치하지 않는 걸 소위 삼각사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소송사기가 전형적인 바로 이 삼각사기거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와.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나왔어. OX, X야. 이건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요 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지.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한편 바로 아래 판례 아무리 내가 그래서 돈 빌릴 때 돈을 빌려서 돈 못 갚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채무불이행이고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법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주제에 돈을 막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그건 사기라고 그랬어요. 사기. 그런데 네 번째 줄 뒷부분 그런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뭐 사기는 미수라는 뜻입니다. 왜? 기망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뭐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 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무죄란 뜻이 아니라 사기 미수가 된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에 처분행위.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처분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처분행위가 있어야 사기인데 바로 아래 처분행위가 부정되는 경우 타인 명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딱 보면 그냥 이건 무조건 사기일 것 같아요. 자, A가 B의 땅을 등기 공무원한테 허위 신고를 해서 B 명의의 그 땅이 A 앞으로 이전 등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부상 A가 그 땅의 소유자로 등기가 됐어. B로부터 등기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등기부상. 그럼 이걸 사기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사기 아니야. 왜? 기망은 있었지. 허위 신고를 했으니까 기망은 있었는데 등기 공무원이 이 B의 땅을 A한테 넘기는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등기 공무원은 처분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일종의 불능범입니다. 그렇다면 등기 넘어온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원천무효야. 따라서 A로부터 갑이 혹시 이 땅을 사들였다면 그 땅 B한테 뺏깁니다. 원소유주한테. 실제 이 실화가 이게 발생했어. 이 갑이 이 A가 일종의 이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넘겼다가 이 사람한테 팔았는데 B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이거 원인 무효이고 원상회복 시켜라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B한테 되도록 왔습니다. 누가 엿먹은 거야? 갑이 엿먹은 거죠. 이때 이 인간은 B에 대한 사기는 안 되고 갑에 대한 사기고 이 갑이 바로 명지대학교 민법교수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 웃음거리가 됐는데 사실은 그분이 멍청해서 웃음거리가 된 게 아니라 아무리 민법 아니라 민법 하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이 사기는 신이 아닌 이상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독일처럼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믿고 거래했다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거든. 이건 등기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나온 허점이기 때문에 이걸 민법 교수가 알 수는 없어. 민법 아니라 민법 하랩이라도 모르는 거거든. 비웃음을 사기는 했지만 그게 이 사람 잘못이나 무능은 아니었던 거지. 등기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아무리 A가 등기 공문을 속여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원천 무효이고 B로부터 A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A는 적어도 B에 대한 사기죄는 안 됩니다. 단 지 땅도 아니면서 지 땅이라고 속여가지고 갑한테 땅을 팔아먹었다면 갑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도 지금 이 사례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 거야. A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상태. 이건 현재 무죄입니다. 혹시 허위 신고를 할 때 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면 혹시 문서 위조죄,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아래 판례도 거의 마찬가지고 세 번째 판례도 피고인이 갑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서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갑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과 채무 등을 부담케 한 경우, 자, 이 갑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갑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A가 갑한테 속아가지고 갑한테 A 명의를 빌려준 거야. 우리 저 앞에서 잠깐 본 적 있죠? 자기 앞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어렵자 요 주방장 명의로 식당을 열었는데 이 주방장이 나중에 후회가 돼서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 등록증을 A 부인 핸드백에서 가져온 거 절도된다 안 된다? 된다.
절도돼. 훔쳐오면 절도라고. 그런데 이때 이 갑이 A가 갑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갑이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을 사업해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세금을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3개월을 세금을 밀렸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A가 꼼짝없이 갑 대신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자, 이거 사기죄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야. 채무불이행인 거야. 자기야 세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뭐 가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낸다든가 뭐 또는 임대료를 못 냈다면 이건 채무불이행인 것이지 이거 사기가 아니야. 물론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그냥 A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이게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명의 빌려가지고 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낸 거지. 이게 바로 내가 늘 말하는 뭐 채무불이행인 겁니다. 한편 처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출판사가 출고 현황표를 조작해서 인쇄를 떼먹은 거 10,000부를 팔렸으면 한 부당 1,000원이면 1,0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00부밖에 안 팔렸다고 뻥카 쳐가지고 얼마를 1,000만 원을 줘야 될 걸 5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면 이거 뭐 이거 사기야. 사기. 이거 사기고 처분행위 있었죠. 또 가압류를 해지하는 거. 가압류를 당해본 사람은 알아. 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이제 파업을 하고 나면 이 파업이 불법이면 이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 노동자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가압류는 웬만하면 해줘. 웬만하면 가압류가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얘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도 못 빌려. 그리고 뭐 만일 A가 이걸 전세를 줬다면 뭐 잘못하면 세입자하고 또 뭐 분쟁이 생겨 가압류 걸려가지고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쫓겨나게 생기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더군다나 이제 파업해가지고 회사에서 돈은 안 나오고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야 되는데 가압류가 돼서 돈은 못 빌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손 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버티는 게 한두 달이지. 그래서 노조 말살 정책으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하여간 회사에서는 무조건 파업하고 하면 뭐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걸어두거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제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갑과 A 사이에 정상적인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는데 A가 갑을 속여서 가압류를 해지하게 했다면 바로 뭐 가압류의 해제도 뭐 소극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저것도 소극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도 역시 두꺼운 글씨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에 해당되고 이거 사기죄 됩니다. 그다음 역시 가등기 말소도 마찬가지야. 가압류 말소나 3번 가등기 말소나 똑같습니다. 가등기 말소도 가압류 해제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이익 되고요. 그다음 5번 판례 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 등에게 토지거래 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의 서명 날인케하고 인감증명을 교부받은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거 사기죄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5번 앞에다가 과거에 이런 식으로 토지 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가지고 뭐 아예 근저당권을 돈을 빌려 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경우 이건 처분행위가 없어서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어요.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뭐 속여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거. 요거는 처분행위가 인정돼서 요거 사기죄를 인정했죠. 이거 왜 그랬느냐면 자 역시
민법상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재물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은 땅, 토지와 건물이고 유채물 중에서 토지와 건물을 뺀 나머지 유채물은 다 동산인 겁니다. 이때 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소유권자가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소유권 이전 의사, 이건 기본 나가리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소유권 이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겼다는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바로 이전 등기가 격려돼야 되고, 동산은 등기가 없잖아. 이 휴대폰의 소유권을 학생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한테 줄게. 말로만 맨날 준다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 줄게 하면서 그냥 흔한 말로 입으로만 립 서비스지 정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줄게. 너 가져하고 이걸 넘겨줘야 돼. 이런 걸 점유 이전이라고 합니다. 점유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사와 점유 이전이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이전 의사와 이전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가거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채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채권을 내가 이 친구한테 받을 돈을 이 친구한테 넘기려면 채권 양도, 이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채권이 넘어간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소유권은 아니고 채권 이전, 채권 양도라고 하지. 채권 양도 의사, 양수인과 넘겨주는 자, 양수인 넘겨받는 자, 양도인 넘겨주는 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 양도에 대한 의사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A가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갑이 A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A가 B한테 받을 돈을 갑한테 이걸 넘기는 거, 이게 채권 양도고, 이걸 넘겨가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고, 둘이서 합의하면 뭐해? 얘가 모르는데 채무자한테 알려줘야 돼. 그걸 전문용어로 통지, 양도 통지를 채무자한테 해야 된다고. 양도 통지. 얼마 전에 내가 드라마 보다 엄청 웃었습니다. 장미하고 그 서지혜가 나오는 거 그 귀신 몇백 년 동안 안 죽는 그 드라마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 예? 그 장미가 그 서지혜가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아이고 저런 걸 전문용어로 미친년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자, 알기 쉽게 설명하면 채권을 넘겼다고 알려주는 거고, 전문용어로 바로 양도 통지야. 복습해볼까? 둘 사이에 양도는 했는데 양도 통지하기 전에 B가 이 돈을 가져오는 바람에 A가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고.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는 거, 이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통지를 안 받았는데, 통지를 안 받았으니 당연히 갖고 오는 거고, 갖고 왔으면 받아야지. 그 대신 받는 건 사기죄가 안 되는데, 받은 뒤에는 얘 둘 사이에는 채권 양도됐다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얘 건 받아야 되지만, 받은 뒤에는 이 채권은 이미 얘한테 넘어간 거니까 이 돈은 얘 돈이지 얘 돈이 아니거든. 따라서 받은 뒤 1억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소비하면 요거 무슨 죄? 이건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요거 횡령죄. 타인 소유 자기 점유물을 소비했기 때문에 요게 횡령죄. 자, 그런데 A가 지금 B를 속여서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B는 A가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다니까 의심 없이 인감증명서를 띄워줬는데 이걸 들고 가서 B 부동산에다가 소위 이거부터 합시다. B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린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B 부동산은 A 앞으로 이전 등기는 됐지만 소유자 B가 A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어 안 했어? 이건 전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건 원천무효이고, 원천무효라면 우리 조금 아까 봤던 등기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이전 등기 밟은 게 원천무효라서 사기가 안 되듯이 이것도 사기 안 돼요. 역시 바로 이때 이 A가 이걸 갑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B가 소송을 걸면 갑 땅은 누구한테? B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A는 B에 대한 사기죄가 안 되는 거야. 그 대신 갑에 대한 사기죄는 되겠지. 똑같은 거야. 아까 그 등기 사건과 거의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나온 요 판례는 이거 사실은 B가 A한테 여기에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를 띄워줬으면 소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허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렇다면 처분행위가 없었던 거고, 처분행위가 없었으면 사기죄가 안 돼야 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사기죄가 안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전원합의제 판례야. 이거 밑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근저당권을 을 등에게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84쪽 맨 아래줄 갑등의 행위는 즉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가지고 요 근저당권 설정해 버린 거, 그 갑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갑등의 처분 의사가 인정됨에도 사기죄가 안 된다고 한 원재판은 잘못됐다. 그래서 185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갑등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본 하급심 1, 2심 판결은 이거 잘못이다 라고 판시한 거죠. 내가 판사라도 이거 무죄했을 거야. 왜? 지금까지 이게 무죄였는데,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나 개뿔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소유자가 허락해 준 바가 없으니까 이거 다 무효로 처리하고 당연히 사기죄가 아예 안 된다고 밑에 판사들도 그렇게 재판한 거야. 왜? 이게 대법원 판례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 버린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판례를 요약해 보면 소유권자한테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받아 그 인감증명서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거, 이건 사기죄 성립한다. 처분 의사, 처분 행위가 인정되려면 당연히 처분 의사 있어야 되고, 우리 판례는 피기망자의 주관적 처분 의사가 필요하며 처분 행위를 할 권한이 또 있어야 됩니다. 바로 밑에 판례가 저 위에 판례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겁니다. 처분행위의 의미, 줄침 부분만 봅시다.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자기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자기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 인정되고, 따라서 두꺼운 것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자기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꼭 인식해야만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속아가지고 서류를 넘겨주는 거, 이것도 처분의사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처분행위가 인정되면 이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쉬는 시간에 이 판례 확인해서 기존 이 판례가 바뀐 건지
요 소유권 이전은 놔두고 요것만 사기죄가 된 거로 한 건지 이거까지 파기를 한 건지는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례를 이 정도 소개해 놨으면 그 기존 판례 이 판례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설명을 해놔야 돼. 이걸 설명을 해놔야 된다고.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고 쉬는 시간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즉 요것만 사기가 되는 건지 기존에 사기가 안 된다고 한 것도 되는 거로 바뀐 건지, 만약 이게 바뀌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직접성, 처분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해야 되고, 따라서 목걸이를 살 것처럼 금은방 사건, 가장에서 이를 건네받아 화장실에 갔다 오는 척하면서 도망간 경우 집에 그 목걸이를 갖고 가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던 이상 처분행위는 없었던 것이고, 처분행위가 없었으니 이거는 절도가 되는 거죠. 절도. 판례는 자전거를 살 의사가 없이 시운전을 빙자해서 넘겨받아 타고 도망간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고 자전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 앞에서만 조금 봐도 될 거라면 요거는 앞에서만 조금 타다가 도망갔다면 이건 절도고, 우리 집에까지 한 바퀴 저 동네 뺑 돌고 올게요 라고 한 걸 돌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으면 이거는 사기. 한편 처분행위와 재산상 피해자와의 관계,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되지만 처분행위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달라도 됩니다.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소송사기, 바로 그 처분행위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달라지는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송사기고, 소송사기란 법원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거죠. 이때 피기망자는 법원인데 재산상 손해는 누가? 피고가 지는 거죠. A가 B를 상대로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하게 되면 1억짜리 소송이라 합시다. 법원이 기망을 당해서 멍청하게 속아가지고 이거 B 재산을 A한테 넘기라고 처분행위까지 했는데, 처분행위는 법원이 했지만 재산적 손해는 누가? B가 지게 되는 거죠. B가 재산상 피해자는 B가 되는 거죠. 이걸 삼각사기라고 하고,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소송사기, 또 보험사기도 삼각사기가 됩니다. 보험사기도 삼각사기가 되고,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 요거 소장을 제출한 때입니다. 특히 소장 이외 것들은 소용없어요. 소장 이외 것들, 예를 들면 가압류 신청서나 가처분 신청서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어. 이건 형사소송법으로 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발부받는데, 그 영장을 발부받는 게 바로 민사로 말하면 가압류가 되는 거야. 갖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거거든. 형사소송으로 말하면 압수인 거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듯이, 민사에서도 소장이 제출돼야 재판이 시작이고, 그래야 소송사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지,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건 사기죄 예비에 불과한 거고, 사기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거기 소장에다 빨간 줄 긋고 대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안 된다고 시험에 나왔어. 순경시험에. 다음 중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하면서 기억에
원고가 허위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한대. 이런 게 나왔거든. 실행의 착수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핏 보면 뭐 허위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 청소까지 제출했으니 당연히 이거 실행의 착수로 보기 쉽거든. 아니에요? 예비에 불과한 거고 무죄라고. 무죄. 하여간 소송 사기는 무조건 소장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장이 제출돼야지 다른 서류는 소용없고, 그 대신 피고도, 이것도 시험에 나와. 피고는 소송사기 못 저지르나? 피고도 소송사기를 저지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피고는 소장이라는 게 제출이 안 되죠. 그럼 피고의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줄 뒤에 나오잖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자, 형사소송에서 이 답변서라는 개념이 있어.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그 공소장과 똑같은 공소장 한 부를 더 추가하죠. 그걸 공소장 부본이라고 하고,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한테 송달 날아갑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읽어본 다음 법원에다 독후감을 써내야지. 독후감. 공소장 부본을 읽어본 소감문을 제출해야 돼. 그 이름이 뭐야? 그 이름이 뭐냐고. 답변서와 비슷한데 이름이 똑같이 답변서면 민사 답변서랑 형사 그거랑 헷갈리니까 형사에서는 답변서라고 안 해요. 이름이 좀 다르지. 비슷하면서도. 그게 뭐야? 탄원서. 탄원서는 피해자가 범인을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제출하는 거고, 탄원서는. 의견서. 형사에서는 의견서라고 하고 민사에서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답변서 내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거짓말 적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 인정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다 시험에 나왔어.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고, 원고의 실행의 착수는 또 보다 소장을 제출한 때이지 소장 위의 것들 다 소용없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다 시험에 나온 거야. 한편 다음 페이지에 판례 정리. 그래서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들,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했다면 실행의 착수 인정되고요. 김은국이는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계속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게 나온 걸 보니까 김은국이는 정말 성추행을 저질렀고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목격자도 나오고 있고. 거짓말이었죠? 그러면 더 용서 못 받아. 처음에 그랬을 때 용서를 빌었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의도를 갖고 접근했느니 어쩌느니 그 가해자, 피해자를 갖다가 2차 가해를 또 가한 꼴이 됐잖아. 그런 건 더 용서 못 받아. 아니정은 차라리 솔직히 인정하고 대신 강제로 한 건 아니다. 요건 좀 이제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처음부터 부인은 안 했잖아요. 이윤택 처음에 부인했지. 그리고 지금 오달수는 아직도 지금 부인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확인 절차 거치고, 만일 또 그 부인이 거짓말이라면 이건 또 용서받기 힘들어. 딱 걸렸을 때 용서를 비는 것과 계속 변명으로 인간하면서 변명 정도가 아니라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기만 행위를 했다면 이건 더 용서 못 받는 거야. 지금 그 김생민인가? 얘는 좀 그래도 딱 걸리자마자 뭐 잘못했다. 뭐 지금 선전 저 광고 다 끊어지고 10억 배상금 물어줘야 되고 뭐 개박살 나고 있더만. 10년 전의 일인데, 사실은 그 10년 전의 일인데 10년 전이 뭐요? 시효는 거의 끝난 거야. 시효는 끝난 거고, 강간이었는지 추행인지 모르지만 그냥 추행 정도였다면 뭐 착한 일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지금도 계속 그랬다면 또 용서도 안 되지만. 자, 바로 이때 피해자가 가짜였다고 합시다. A가 B녀를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A를 상대로 뭐
미투 운동인을 빌미 삼아 가지고 A를 상대로 1억 배상금 청구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거. 이거는 명예훼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사기죄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는 거야. 무고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한 거 사기죄 실행의 착수고, 채권이 소멸 다 사라졌는데도 역시 뭐 강제 집행을 해버린 거. 3번도 역시 뭐 첫 번째 줄 뒷부분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추가로 주장하는 거. 4번 자기압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분실했다고 허위로 공시채고 신청을 해서 재권 판결을 받은 거 사기라고 그랬죠. 재권 판결 중에서 사기가 아닌 판례 2개 새로 나왔다고 그랬지. 새로 나왔다고 해봐야 뭐 꽤 됐지만, 몇 년 됐지만 그 2개가 뭐야? 시효, 소위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된 뒤 재권 판결을 받은 거.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승인 대가로 받은 자기압수표 내지는 어음, 이거는 분실했다고 공시채고 신청을 해서 재권 판결을 받아. 이건 뭐 불능범이라고 그래서 애당초 수표어음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불능범이에요. 무죄라고. 5.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서 자주점유, 자주점유란 자기가 소유자라는 인식하에 점유하는 거. 자주점유로 추정받는 자가 소송 승패의 결정적 증거인 자주점유 권원에 관한 처분 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면, 이건 뭐 설사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처분 문서를 위조하고 위증까지 교사했다면 이건 소송 사기 인정돼요. 6번도 2번과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약속음 원인 관계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하로 강제 집행을 했다면 뭐 원인 관계가 소멸했다는 건 돈 다 받았다는 얘기야. 돈 받았으면 다 받았으면 뭐 약속어음금을 또 받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런데도 강제 집행을 했다면 이건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 인정되고. 7번 또 나오네. 그냥 뭐 허위의 분실신고 재권 판결을 받았다면 이건 그냥 그 골프장 사건과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사건 2개를 빼놓고는 하여간 허위 분실신고로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다 사기라고. 그 다음 9번 온천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그러니까 피해자는 땅을 대고 요 피고인은 요 시설비를 대기로 약정했는데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지가 부담하기로 했으면서 공사대금 청구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했다면 이거 소송사기야. 변조한 인증합의서는 이거 사문서 변조죄도 성립되고. 그 다음 피고인 또는 공무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건 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 인정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은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 2005도 9858 전원합의체 판례로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도 사기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로 바뀌었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 1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에 대한 재심 원고를 승소시키기 위해서 재심 피고 명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준비 서면과 자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피고도 바로 이 자술서 준비 서면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 인정되는 겁니다. 한편 12번 소송 사기는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제소자가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돼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교부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것도 소송 사기됩니다. 요 12번 앞에다가는 다시 비교 표시해 놓고 공범 명의로 한 경우에는 이건 사기죄 인정 안 됐어요. 자, 요것도 이제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A가 B 땅을 사기쳐 먹으려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사례 1 A가 정말로 B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그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 왜? B는 적법한 소유자인데 A가 그걸 뭐 어떻게 뺏어와. 오히려 소송 비용만 날리고 상대방한테 변호사 비용도 물어내야 돼.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B가 방어하느라고 2천만 원 들었으면 A가 그거 다 물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소송 함부로 제기했다간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까지 덤태기 쓰는 수가 있어. 또 반대로 그럼 갚을 돈 안 갚고 B가 개기다가 A한테 지면 뭐 A의 소송 비용을 B가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 갚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소송 걸리면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100만 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내려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또 더 물어내야 돼. 몇 천만 원까지는 안 돼도 한 1,000만 원은 물어내야 돼. 10배는 물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갚을 돈 갚고 받을 수 없는 돈, 권리 없는 돈은 달라고 깽판 치면 안 돼. 그런데 B를 상대로는 절대로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이 땅 소유자를 자기하고 짠 공범 C인 것처럼 해가지고 요 공범 C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겁니다. 자, 요거 소장은 제출했다 할지라도 요거 사기죄 실행의 착수 인정된다 안 된다? 아니 사기죄 된다 안 된다? 이건 사기죄 불능범이 돼. 왜? C는 이 땅의 소유자도 아니야.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거짓말을 해야 사기가 되는 거지. 소유권자도 아닌 놈한테 무슨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그래. C는 이 땅의 소유자도 아닌데 얘가 어떻게 넘겨주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무죄야. 무죄. 사기죄 안 돼요. 그런데 이때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B가 법정에 나오면 뭐 자기 권리가 터무니없다는 게 법정에서 다 밝혀지니까 B한테는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면 B 주소는 부천인데 B 주소를 부평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B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하는데 뭐만 주소만 공범 C 주소로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니 이건 불능범은 아니야. 원소유자 맞으니까. 그 대신 주소를 부평으로 하는 바람에 B 집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돼 간 게 아니라 부평 공범 집으로 갔을 거 아니냐고 이놈이 자기가 B인 것처럼 수리를 합니다. 수령을 해. 그러면 이제 소장 부본 수령한 거고 형사로 말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수령한 거야. 그래놓고 재판을 이제 시작하면 B가 법정에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B는 뭐 재판이 걸린지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소장 부본은 C가 수령을 했으니. 형사에서는 피고가 2번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고가 법정에 안 나오면 구속할 수도 있고 구속이 안 돼. 어디 있는지 행방이 불명이야.
어디 있는지 알면 구속이라도 하는데 어디인지 몰라 튀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궐석 재판이라는 걸 합니다. 소재가 불명이면 6개월 동안 소재가 계속 불명이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에 결석 재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 피고인도 없이 재판하면서 피고인한테 사형이다 뭐 무기다 이런 걸 막 때리면 안 되니까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는 궐석 재판도 못해. 근데 2심에서는 돼. 1심 재판하고 2심 법원 왔는 데에 피고인이 2심 재판에 2번 연속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해버립니다. 왜? 1심에서 재판을 마음껏 원껏 받아보긴 했으니까. 그런데 민사는 좀 달라. 민사는 피고가 2번 안 나오면 원고가 2번 안 나오는 수가 있어. 이 원고가 2번 안 나오면 뭐 소송을 취하한 걸로 봐. 소취하 간주합니다. 소가 취하됐다고 간주해버려. 미친 자식 아니야? 소송을 걸었으면 재판 날짜 잡히면 기어 나와야지. 그것도 연속 2번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온 거야. 씹어버린 거지. 이건 소송 제기한 거 취소한 걸로 간주해버려. 재판 끝냅니다. 근데 피고가 2번 안 나오면 이건 원고 청구를 다 인정한 걸로 봐. 민사에서는 이걸 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요구한 걸 다 인정한 걸로 쳐. 의제자백이라고 하죠. 의제자백. 그래서 다 A한테 그래 나 너 1억 줄 거 있다고 자백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A한테 승소 판결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넘어가겠지. 이전 등기 넘어가겠죠. 요건 소송 사기 돼. 요건 소송 사기 되고 요건 소송 사기 되고 요건 소송 사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부분 제소자가 상대방 B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돼서 그로 인해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면 이거 뭐 피고는 100% 패소고 원고가 승소를 하죠. 이거 소송 사기야. 한편 그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가 송달 여기다 줄 긋고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된다 안 된다. 이거 순경 기출 문제로 나왔어.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된다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란 공무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폭행 협박으로 못하게 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못하게 해야 그게 공무집행 방해지. 위계로 못하게 해야 공무집행 방해지. 위력 아닙니다. 자, 송달을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딴 데다 하게 했지 못하게 한 게 아니거든. 이건 공무집행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데다 하긴 했지만 공무집행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니거든. 공무집행 방해죄 안 된다는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법에서도 중요한 판례고 이거 형법에서 중요한 판례지. 저 뒤에 형사소송 형법에서 중요하지. 저 공무집행 방해죄도 안 되고 공무집행 방해죄도 안 되고 여기 소송 사기죄는 된다 안 된다? 소송 사기는 된다. 소송 사기는 된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안 되고 소송 사기죄는 됩니다. 왜? 의제자백을 받아가지고 이거 뭐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 1번 사례와 2번 사례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이것도 내용을 모르면 외워야 되는데 외웠다가 비슷하니까 또 헷갈리거든. 이유를 확실하게 왜 이건 소송 사기가 안 되고 이건 왜 됐는가를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가 뭐야? 소유자인 B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아예 소유자도 아닌 놈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느냐. 이건 불능범. 이건 소송 사기 인정돼요. 한편 13번은 간접정범을 볼 때 이미 총론에서 잠깐 본 겁니다. 갑이 존재하지도 않는 약정 이자에 대한 내용을 부과해서 위조한 을 명의의 차용증을 바탕으로 을에 대한 차용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한 경우, 자
아까처럼 A가 B한테 1억을 빌려줬고 갑이 A한테 1억을 또 빌려줬다면 A가 B에 대한 채권을 갑한테 양도해서 갑이 직접 B한테 1억을 받아가지면 모든 법률 관계는 한 큐에 싹 깨끗하게 해결되거든. 이게 이제 채권 양도인데 이때 A가 B한테 정말 받을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되는데 이 인간이 B한테 받을 돈도 없는데 B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를 해. 이 내용은 그렇죠? 나오죠? 위조한 차용증. B 명의의 차용증까지 위조해가지고 갑한테 B 자식이 나한테 1억을 빌려가고 차용증 받지? 돈 안 갚아. 그러니까 아주 골칫덩어리야. 네가 직접 가서 받아가죠. 그래서 갑이 A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다음 뭐 당연히 B 보고 뭐 갚으라고 그랬더니 B가 뭐 콧등으로 안 듣지. 미친 새끼들 아니야 하고 콧등으로 안 들으니까 B를 상대로 뭐 소송을 건 거야. 뭣도 모르고. 얘는 이게 진짜라고 믿고 얘는 몰랐지. 이건 과실 사기죠. 얘는 과실 사기야. 사기자는 과실범이 없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고 과실범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놈,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사기죄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요게 사기죄 간접정범이 된 거야. 역시 다음 페이지에 14번 두 번째 줄 끝부분 물품 대금 청구 소송, 허위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바로 아래줄 끝부분 그 후 소송을 취하했다 할지라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뭐가 되는 거야? 실행의 착수 인정된 거야. 도중에 취하했다면 이건 중지 미수가 될 수는 있어. 미수가 될 수는 있어도 이미 실행에는 착수한 겁니다. 사기 미수야. 그 다음 16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몇 년 전에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 실행의 착수에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란 담보물권하고 이거 원래는 내 책에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맨 앞에 있고 거기서 이제 담보물권의 종류를 쫙 설명하고 재산범죄로 들어가는데 이 책에서는 재산범죄 맨 마지막에 권리행사 방해죄가 있으니 유치권, 질권을 설명할 틈이 없었지. 나중에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보겠지만 일단 거기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권리행사 방해죄가 앞에 있어야 이 설명이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배임죄, 횡령죄에서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이란 내가 학생한테 핸드폰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비가 10만 원이야. 핸드폰 가격은 100만 원이지. 이때 이 핸드폰은 내 거고 내가 이 학생한테 수리를 맡겼으니 이 학생이 점유를 하면서 수리를 마쳤겠지. 이때 내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 줘 안 줘? 안 주지. 뭐라고 하면서 수리비 10만 원을 주셔야지. 아니 내 핸드폰을 왜 갖고 안 주느냐고 내가 때를 써도 절대 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10만 원 수리비를 내야 내가 핸드폰을 주는 것이지. 바로 수리비 10만 원을 낼 때까지 타인 소유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수리비 1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안 돌려줄 수 있는 권리,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치권. 바로 이때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원래는 10만 원인데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뻥카를 치면서 요거 뭐 경매를 신청했다면 요건 사기죄 실행의 착수 인정됩니다. 17번 역시 진정한 임차권자도 아닌 주제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도 실행의 착수 인정되고 18번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해서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을 숨긴 채 회사는 지금 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을 짜고 있어. 그래놓고는 갑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해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거 뭐 보증서 발급도 이거 뭐 사기야. 사기 기망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주택, 공공임대,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돈 몇 천만 원을 모으려면 돈이 없잖아.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줘.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리면 그냥 빌리면 1년에 이자가 한 300만 원? 3천만 원에 300만 원이면 10%인가? 300만 원 정도 돼도 서민들은 뭐 30만 원 정도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대신 서민들은 가난해서 담보가 없잖아. 주택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줘.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줬다가 만일 진짜 이 사람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으면 뭐 보증을 선 주택보증금융공사에서 돈 물어내야 돼. 이걸 아파트 건설회사는 고의로 부도 준비를 하면서 주택보증 주식회사한테 보증을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을 받도록 했다면 지들은 고의 부도에서 엿먹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이거 사기죄 인정됩니다. 그 사기 피해 액수는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임대료는 5천만 원.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까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3천만 원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해 줬다면 사기죄 피해 액수는 5천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고. 자, 이제 사기죄가 부정되는 판례들을 봅시다. 조금 쉬었다 갈까요? 10분 쉬었다 갑시다.